확실하게 100% 거의 온다고 보는 거예요. 난카이 드래프트는 바로 옆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지 바로 가까운 데서 고스란히 9 이상의 파괴력이 그대로 전달돼 버린다. 그런데 일본은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철탑이 넘어지잖아. 3개월 동안 수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거 생각해보면 일본이 앞으로 미래가 있나? 지금도 경제가 모습 좋지 않은데. 지금 이제 통계치로 보면은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지진지대니까 연구자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같이 확실하게 100% 거의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카이 드래프트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후지산이에요. 후지산이 더 먼저 폭발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해요. 지금 거기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후지산이. 화산 재가 도쿄돔에 350배, 그런 걸 350개 정도의 양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가나가와 그쪽 지역들은 전부 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정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일본의 고층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엘리베이터 다 멈춰버리고 수도 다 멈춰버리면 그 사람들 거기서 못 살아.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일본은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철탑이 넘어지고, 아직도 일본은 철탑이 굉장히 많아요. 송전. 그거 막 넘어지잖아? 3개월 동안 수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태풍이 한번 불고 이거 몇 개 넘어진 거 그거 3개월 동안 수립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빨리 한국 같으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후다닥 해치워지. 근데 일본은 그런 대비가 너무 느려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태풍이 하도 작년에 왔던 거 또 때린데 또 때린다는 식으로 이게 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와서 때려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면은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와도 충분히 대응이 돼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물자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일본은 왔다가 지난해 커버가 되지도 않는데 또 오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맞은데 또 맞고, 완전히 한마디로 죽을 맛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서 한 10년 정도 없다 그러면은 복구도 하고 다 하지. 근데 원래 그랬는데 내년에 또 와가 또 그러면 이게 복구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 또 올 텐데. 허무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이 지금 한 최근 5년 사이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너무 많았어요, 일본에. 오죽하면 일본이 벌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SNS에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결정적인 게 난카이 드래프트 지진인 거예요.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 그거보다 동그라미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때 동일본 대지진 그렇게 왕창 썰어버렸는데 이번에 여기 나타나면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30몇만 명이 그냥 사망해버린다고 해요. 거기에 돈 금액은 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몇백 조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정부 부채도 많은데 이게 수습이 되겠냐고. 거기다가 후지산까지 같이 이게 흔들리면 후지산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안이 취약하니까. 이게 그렇게 흔들어버리면 후지산에 분명히 영향이 갈 거라는 거죠.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한마디로 싹 다 그냥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해보면 일본이 앞으로 미래가 있나? 지금도 경제가 모습 좋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하면 일본의 국민들이 사기가 어떨 것 같아? 분명히 온단 말이야. 그 불안을 어떻게 소화시키냐고. 거기에서 무슨 국민적인 의욕이며 우리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기운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노력했을 때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명확해요. 의욕적인 면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사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그렇다고 봐요. 난카이 드래프트는 9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는 진원지가 저 태평양 쪽 바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밀려오는 거니까 많이 이제 죽잖아. 근데 이 난카이 드래프트는 바로 옆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지 바로 가까운 데서.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대로 9 이상의 파괴력이 그대로 전달돼 버린다.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후지산이 흔들리면은 도쿄 수도권이 이제 마비가 된다 이 말이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언제 와도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그거는 지구의 과학이야. 지금까지 통계치로 그렇게 돼 온 거예요. 100년이나 150년 사이에 반드시 그게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통계치로 내니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10년, 20년 그 사이는 인터벌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오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파괴력은 더해진다는 거죠. 쌓이는 게 더 많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그 부채가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고 그랬죠. 265% 가까이. 그게 왜 그렇게 쌓였겠어요? 결국 이런지 매년 재해가 태풍이 한 해에 보통 한 5개는 기본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그때마다 한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전부 다 복구하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비용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물론 그전에는 일본이 워낙 이제 경제 대국이고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넘버원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세계에서도 일본의 재해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떠냐?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워낙 이제 잃어버린 30년 동안 계속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피해가 나면요. 그 대피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피소에 가보면 대부분 어떠냐? 거기 가보면요. 그냥 그 뭡니까?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죠. 종이 박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자리를 만들고 깔고 누워 자고 칸막이도 없어요. 이런 게 너무 이제 자주 보이는 거야.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물론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은요. 만약에 어떤 피해가 있어가지고 강당에 이제 거기서 대피소 마련됐잖아요. 그러면 텐트가 하나씩 주어져요. 텐트에 들어가면은 완벽하잖아요. 프라이버시도 전부 차단되고 안에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의 대피소들 최근에 정말 허접해요. 대피소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정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매년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로가 막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복구하는데 보조도 해주고 그 예산이 보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한 5번이나 많을 때는 10번씩이나 되고 또 어떨 때는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굉장히 이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본은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한 20조 엔 이상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조 엔. 우리 돈을 치면 한 180조 원 정도. 그리고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은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니까 뭐 어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것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다 나는 재난, 이런 자연재해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피해들이 계속 이제 일본이 이어지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버린 것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그 목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요.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인에 비해서는. 그게 왜냐? 워낙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종교적인 측면도 물론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죽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그때 한번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살면서 한국의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게 딱 경주 그거 한 번이었어요. 그게 5점 얼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5점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2점 얼마, 대부분 2점 돼. 그러다 조금 더 크면 3점 얼마인데 그때 5점 얼마가 됐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일본의 그 큰 지진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난카이 대지진이 9.1 정도가 나면은 경주 쪽은 내가 염려된다고 나는 봐요. 그쪽에 그게 취약한가 봐요, 거기가. 반하고 연결된 부분이 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받은데 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데 나는 거죠, 지진은. 근데 일본은 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전역이다. 여기는 안 날 거라고 했던 데가 또 지진 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일어났을 경우에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가가 전락한다. 힘들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심리적인 트라우마 같은 거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기 저하도 있을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다운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도카이 대지진, 동해 저쪽에 지진이 그때도 9점 근데 그거는 멀었어요. 저기 태평양 쪽에 한참 먼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막 그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 2분 만에 온대. 2분 만에. 가까워가지고 그 쓰나미가 30m, 40m 가까이 되니까 2분 만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2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타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은 뭐 이제 끝났다 이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제일 컸던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그게 제일 컸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에서는 그거는 뭐 없지만 근데 워낙 이제 지진이 워낙 너무나 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겠죠.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한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일본인들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또 한반도 집안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도 지진의 위험이 높아진다.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만화가 일본에서 2021년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 만화는요, 사실 내가 본 미래라는 1997년에 출판된 만화를 또 보완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은 여성이고 다스키 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는가? 라고 하면 1997년에 먼저 낸 첫 번째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서 하나 큰 예언을 적신시켰기 때문이었죠. 그 사람은 1997년에 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꿈의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것은 1995년까지 꿈을 꾸고 그 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내용들이라고 해서 그려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나 처음은 주목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1995년까지 그런 꿈을 봤다고 해도 출판한 것은 1997년이니까 이제 뭐 지난 이야기니까 지난 이야기를 아무리 꿈에서 보고 그대로 됐다고 해도 다 믿지는 않잖아요. 일어난 후에 또 냈으니까. 그런데 그 다스키 료가 표지에 2011년 3월에 대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1997년의 책이니까 2011년이라는 것은 14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동북 대지진, 후쿠시마 원정 사건으로 실제로 적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신된 다음에 다스키 료의 만화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매진이 된 거죠. 또 몇 번이나 다시 준수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 다스키 료는 10년 이상 만화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 새로운 꿈을 꿨다라고 하여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만화책을 또 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내용이라는 것은 2025년 7월 5일 대재난이 일본을 덮친다. 이러한 내용의 그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만화로 그렸어요. 그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일본의 남쪽, 대만의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의 좀 북쪽, 그러한 오키나와하고 약간 비슷한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꿈을 봤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올해 7월 5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오전 4시 11분인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언이 지목으로 받는 부분은 이렇게 더 이어집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필리핀하고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남쪽에는 거의 30m 이상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의 남쪽을 중심으로 일본 전체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물에 적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이후의 일본의 모습을 보면 거의 모든 일본인들은 일본의 동북 지방 혹은 홋카이도에서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저자는 자신이 죽은 모습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도 죽었다. 그게 장례식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 만화에 아주 리얼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동북대지진을 적신시킨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돼가지고 계속 팔리고 있고 한국에도 한국판에 나왔고 또 동해안 쪽에서는요 많이 나왔어요. 홍콩에서는 이게 더 엄청난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홍콩 사람들이 일본을 안 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죠. 난카이는 남해.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규슈에서 나고야를 통과해가지고 후지산의 아래쪽까지 이게 남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곡이 있다. 좀 베인 그러한 바다의 하나의 해곡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30년 이내에 일어날 환율이 거의 70% 이상이다. 30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일어나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게 또 다츠키료의 그 예언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이게 일본인들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실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대지진, 남해 해곡 대지진은 110년에서 150년에 한 번은 진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는 80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년까지는 30년 남았잖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본 정부 그리고 지진을 연구하는 중심은 도쿄 대학의 지진연구소인데 그런 데가 그러한 경고를 내니까 일본인들이 지금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단 7월 5일 그 전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현재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만화의 영향이 굉장히 파극적인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일본으로 가지 말자라는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7월 5일만큼은 좀 피하자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나 가장 그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홍콩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역시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도 그러한 그 점괘 같은 거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예언이나 그런 것을 굉장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다스키료의 또 만화가 홍콩에서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분간 일본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일본 여행사가 그곳으로 다스키료한테 핫소용을 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여행 계획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비행기 편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스키료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기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안에서 진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와도 그리고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노토판도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도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도 남해 해곡 지진에 이어지는 규슈의 시작점으로 할 수가 있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진도 7.1의 간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1월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진도 2, 3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뉴스가 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거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일어나니까.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교실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그런데 다들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흔들리고 조금 있으면 멈춘다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주 흔들리는 지진을 몇 번이나 일본 사람들은 몇 년 일본에서 살고 있으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렸어요. 물론 대지진이 1995년 효고 대지진, 그리고 2011년 동북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조금 큰 흔들림이 오면 일본인들도 요새는 긴장합니다. 또 피난을 할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도 2, 3은 지진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23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는다, 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남쪽 일본, 오사카 이남, 마비된다. 도시 기능이 산실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역시 지금 계속 안내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러한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일주일 정도는 가족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피난할 때 필요한 용품들 있잖아요. 조그만 텐트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라면이라든가 물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립돼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어도 일주일, 그곳은 준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SNS에 우리는 아직은 3일 정도밖에 식량도 없다라든가 그런 거 올리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그 준비를 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지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 정부는 완전히 막아놓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을 지금 대책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새 크고 작은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학생 시절보다는 굉장히 경계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데를 피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일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츠키료도 지금 예언자로 취급되는데 혹은 일본의 무당들이 한국하고 비슷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무당 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홋카이도에 도망가야 된다. 7월이 되면 늦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는 kyushu가 가장 안전하다. 우리가 그 예언이 맞다고 하면 kyushu가 가장 어려운데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 도망가라 라는 것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무당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6월, 7월, 8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딱 7월 5일이 아니더라도 6월, 7월, 8월에 그러한 재해가 생긴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무당들이 일본 내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주목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래도 그 일본의 남쪽을 덮어버리는 쓰나미가 한국에 오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동북 대지진 때 역시
한국 쪽에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도 진동을 관측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동쪽으로 몇 센치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움직임으로 한반도 아래에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 관주라든가 포항 쪽에서도 지진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시 생긴 균열이에요. 그 영향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보다 훨씬 큰 남해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또 한반도 먼저 집안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또 한반도 아래에 균열이 많이 생기면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도 지진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올해나 빠른 시기 내에 최대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큰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5년 7월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거대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같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태경 교수입니다. 저는 지진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진 바로 관측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곳은 북쪽으로는 동경부터 시작해서 일본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까지 길게 이어진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을 난카이 해구라고 합니다. 이 난카이 해구에서는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에 이르는 지진들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은 지역을 세분화하면은 북쪽으로 동경 일대를 토카이 지역이라 하고 그보다 남쪽 지역은 토난카이, 그 다음에 큐슈 앞바다 쪽을 난카이 해구 지역 중에서도 난카이 지역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른바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나오는 지역은 이 난카이 해구 일대의 지진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진이 바로 올해나 빠른 시기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난카이 대지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토카이 지역과 난카이 지역에는 응력이라고 하는 힘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라는 보고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다가 이들 중 한 곳이 부서지게 되면 난카이 해구 지역 전체를 부서뜨릴 수 있는 초대형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생겼는데요. 그렇게 난카이 해구 전체가 부서지게 될 때는 최대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은 2011년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 규모와 같은 크기로서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난카이 일대가 일본의 경제, 정치, 산업, 인구 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44년과 1946년도에 토카이 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역 남단과 토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규모 7점대 후반 지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진을 마지막으로 토카이 지역과 이 난카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가 이미 100년이 훨씬 넘어선 상황이고요. 언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경 앞바다라고 지목되는 토카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응력이 쌓여 있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언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혹은 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업적으로는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인명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때 겪었던 피해 이상의 피해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지진 해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9.0이라는 초대형 지진임을 생각을 해보면 2만 명이 어쩌면은 작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12월 26일 날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에는 당시 지진 규모는 9.1이어서 동일본 대지진과 매우 비슷했는데요. 당시에는 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인명피해는 다른 지진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지진에 대해서 매우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난카이 해구에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큰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일본 예언가라고 하는 타츠키 료라고 하는 분이 만화를 통해서 예언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예언서를 쓸 당시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 만화 내용 중에 나오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은 2025년 7월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거대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본래 난카이 해구 지역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예언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만화에 나와 있는 초대형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위치는 난카이 해구에서 다소 좀 비껴 지나간 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판의 충돌대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요. 예언의 오차라는 걸 감안해 보면 난카이 해구 일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 일대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해일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지적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지진 해일을 크게 일으키는 것은 지진뿐 아니라 다양한 현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운석이 바다에 충돌하게 될 때도 큰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진뿐 아니라 다른 위험에 의해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기본 원동력은 응력입니다. 응력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힘인데요. 힘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인데요. 지구 내부는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고 이 뜨거운 열은 지구 내부 맨틀에 큰 순환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맨틀 대류라고 하는데요. 이 맨틀 대류에 의해서 맨틀 위에 놓여 있는 암석권 혹은 우리가 지각판이라고 하는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각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열리거나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본 열도 동쪽 앞바다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있고 이 동경부터 해서 남쪽 지역은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바로 이곳은 이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많은 힘이 쌓이고 있으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응축되어 있는 응력을 배출해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지진 규모 한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 4와 규모 5는 규모가 1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규모 5 하나는 규모 4가 32개가 동시에 발생한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면 규모 6은 규모 5와 또 하나의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 6은 규모 4로 환산하게 되면 규모 4가 32 곱하기 32 해서 약 1000개가 동시에 발생해야지만 규모 6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규모 7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이 쌓여 있다면
규모 7에 일으킬 수 있는 응력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규모 4로 해소를 하려면 규모 단위가 세 단위가 차이가 나니까 32 곱하기 32 곱하기 32 해서 약 32,000개의 규모 4가 발생을 해야지만 규모 7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응력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규모 4가 32,000개가 발생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작은 지진으로 큰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단층대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큰 지진이 더욱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표를 보게 되면 우표 주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표 주변에 구멍을 뚫은 이유는 우표를 쉽게 찍기 위해서 뚫어 놓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진이 하는 역할은 마치 우표 주변에 구멍을 뚫어 놓는 역할과 같아서 우표를 손쉽게 찢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단층대에 쌓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이 충분히 크지 않고 오히려 단층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더욱 하게 돼서 큰 지진을 보다 더 쉽게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관측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지역이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일본 전문가들과 일본 정부가 꾸준히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었고,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바로 난카이 해구 지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난카이 해구에서는 오히려 지진이 나지 않고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난카이 해구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힘이 더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시기가 점점 늦어질수록 그 걱정과 우려는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 7월에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경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규모 7점대 지진이 큐슈 남단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대형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경보를 일본 정부가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큰 지진을 우려해서 지진 경보를 내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 발표에 매우 우려를 갖고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회적인 혼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에 지진 경보를 내린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때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점대 지진이 앞서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규모 9.0의 지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 앞선 지진은 해당 지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지진이었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은 발생할 만한 정도의 지진이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전진이었고 동일본 대지진이 그 지진을 따라서 이틀 만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구 남단 부분에서 발생한 규모 7점대 지진은 그 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진 이후에 심각한 경우에는 규모 9점대에 이르는 큰 지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해서 지진 경보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경보를 내리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조심스러운 행동을 앞으로 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산이 일본 난카이 해구 지역 일대에 비해서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얀마 지진에서 보았다시피 거리가 먼 곳이라도 초대형 지진이나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은
규모 7점대에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 시내에 큰 지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지진파가 0.02Hz 정도 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고 해당 에너지가 1000km 떨어져서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태국 방콕에 도착하게 되면서 방콕 시내에 있는 큰 대형 건물들을 흔들게 되고 대형 건물을 잇고 있는 다리 같은 것들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낭까이 해구로부터 약 8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낭까이 해구에서 만약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산 역시 일정 부분 피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낭까이 해구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동일본 대지진 효과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이 있는 센다이 지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방향으로 약 7m 정도 해안선이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본 열도 전체가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지진파가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고 동경 일대에서도 지진파가 퍼져나가면서 건물에 피해나 손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일대에서도 강한 지진동이 저주파 지진동이 전파되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후지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후지산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일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후지산은 1707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후지산 분화가 있었던 1707년은 낭까이 해구에서 있었던 대규모 지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1707년에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약 규모 8대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요. 바로 이 토난까이 지역에서 호에이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강력한 지진이 인접해 있는 후지산을 크게 자극하게 되고 후지산 폭발을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강한 지진파가 화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을 자극하고 화산 분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데요. 그에 따라 이 낭까이 해구에서 앞으로 발생할 큰 지진 때에 후지산 분화를 낭까이 지진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지진과 달리 화산은 굉장히 다각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 폭발에 따라 화산 쇄설물과 화산재라고 하는 것들이 다량 분출되게 되는데요. 그 양이 화산 분출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전에 있었던 분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분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당시 화산 폭발 지수가 7에 이르는 가장 큰 폭발이었는데요. 그런 폭발이 있었을 때 화산재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일본 열도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화산재가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산재는 5cm나 되는 큰 두꺼운 화산재를 홋카이도에 쌓아놨는데 홋카이도 일대의 백두산의 분화에 의해서 화산재가 쌓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화산재가 서서히 쌓여야지만 5cm나 되는 큰 화산재 띠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5cm나 되는 화산재 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수년 이상의 화산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지산에서 대규모 분화를 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 화산재가 떠오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요. 수력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등이 이제 멈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천연연료라고 하는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단이 됩니다.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 화산재가 가리게 되면서 태양열을 집적할 수 없게 되고 전기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공기를 활용하는데 정화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취수만 가능하다고 하면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면 전기 공급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산 폭발이 크게 되면은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성층권까지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이르게 되면은 편서풍 영향대에 이르게 되고,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을 크게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산재는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지산에서 큰 폭발이 이어지게 된다면 폭발한 큰 규모의 화산재는 확산하게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양은 바로 태평양 일대로 확산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부 낮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지만,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화산재들은 비교적 알갱이가 굵고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진에 대한 이해와 지진 관측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나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들을 다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결코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큰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는 일본 열도와 달리 이 응력이라고 하는 힘이 쌓이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지진 발생 빈도가 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뿐인 거지, 지진은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힘이 쌓여서 규모 7이라는 지진을 만들어낸다면 하나씩 응력을 쌓아서 언젠가는 100이라는 힘을 만들어낼 테고요. 그때가 되면 규모 7이라고 하는 지진을 그때 가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동해 연안 지역, 그 다음에 서해안, 남해안, 제주 이론, 그 다음에 오대산 이론의 이 중부 지역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평양 인근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 한반도 전역으로 보자면은 평양 인근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1952년도에 규모 6.3 강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는 곳인데요. 바로 평양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고, 특히 동해 연안에서는 동해 열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조들이 여럿 발달되어 있고요. 이곳에 응력이 쌓이게 되면 규모가 큰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특히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이후에 동해 연안을 따라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에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 미얀마 일대에서 큰 피해가 났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1000km나 떨어진 방콕 시내에서 또 다른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 0.02Hz라고 하는 아주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하게 되면서 고층 건물들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런 고층 건물들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의 흔들림을 유발하는 공명 주파수도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진에서 발생하는 이 주파수가 건물의 공명 주파수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건물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저주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저주파 에너지를 강력하게 발생시킨다면 이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떨어진 곳까지 거의 에너지가 줄지 않은 상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들이 매우 많고, 특히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대구, 서울, 대전 등의 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가깝게는 난가 예구에서 800km,
멀게는 한 1200km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저주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해구에서는 지진과 함께 약 30m 정도 땅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바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에서는 30m지만 거기서부터 떨어질수록 끌려가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약 200km 떨어진 곳에 해안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곳이 바로 센다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센다이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위치로 약 7m 정도 끌려가게 되고 일본 전역이 서로 다른 크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동해 지역, 우리나라, 러시아 일대까지도 다 끌려가게 되는데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울릉도 지역에서 약 5cm 정도 일본 열도 방향으로 끌려가고 백령도에서는 약 2cm 끌려가게 되면서 한반도가 이 동서 방향으로 3cm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진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본 열도의 뒤틀림은 이보다 훨씬 커서 일본 열도 전역에서 끌려가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크게 변형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하는 지역, 인근 지역에 많은 지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반도 내에서 지진 발생하는 빈도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규모가 큰 지진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지진인데요. 지금까지 한반도 내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은 1978년 이후로 총 10번 발생하게 됩니다. 1978년부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도까지 5차례 발생했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7년 동안 5차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의 빈도가 급증하는 일들이 관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접한 지역에서 큰 지진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동일본 대지진보다 훨씬 더 한반도에 가까이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 내의 지진 발생 빈도나 큰 지진이 발생하는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차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그 5차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6년도 경주 지진이 약 45분 간격을 두고 한 자리에서 2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규모 5.3, 5.8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7년도에 포항 지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주입 효과를 일부 받긴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지진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 환경을 만들어낸 그 효과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한반도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이 빈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끌려가는 효과에 의해서 지각이 약화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약화된 지각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난카이 해구와 같이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규모 6.0이 넘는 지진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들이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수도권 일원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기록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지진들인데 동일본 대지진과 난카이 지진과 같이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이런 큰 지진들은 이렇게 한반도에서 언젠가는 발생할 지진들의 발생할 시간을 앞당겨 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초대형 지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반도를 끌고 가게 되면서 한반도 지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본래는 한 100이라는 힘이 쌓였어야지만 100의 힘이 쌓이지 않은 80이나 90만 힘이 쌓였어도 이렇게 큰 지진을 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자로가 폭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냉각기가 멈추게 되면서 원자로가 이제 식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폭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이 원자력 발전소에 큰 손실을 일으키고 인류에 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물이 넘쳐서, 즉 지진에 의해서 발전기가 멈추게 되는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 연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영광, 월성, 울진, 고리 등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큰 지진이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의 지진동을 고려해서 내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동을 고려해서 지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내진 성능 기준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0.2G의 흔들림까지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 0.3G까지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놓으면서 원자로의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설하게 될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0.3G의 내진 성능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인 경우에는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화산 분화를 촉발하는 일들은 여러 곳에서 관측이 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대지진 경우 인도네시아 일대에 있는 많은 활화산들이 지진 이후에 활성화가 되고 분화를 다양하게 한 것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에 있는 많은 화산들이 분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 활동은 인접 지역에 있는 화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1707년에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의 활동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두산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활동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러시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백두산 일대에서 멘틀 기원의 황가스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동일본 대지진 아니고 난카이에서도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백두산 일대에서의 화산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측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903년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1903년도에 마지막 분화한 이후로 현재까지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쯤에 화산 분화와 연관되어 있는 이 화산성 지진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 방이 이 압력을 받아서 팽창하게 되면 주변에 압력을 주게 되면서 지진을 유발하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화산성 지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마그마 방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05년 무렵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백두산이 분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당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화로 이르지 않았고요. 화산 폭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그마 방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 안에 기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마그마 방의 압력이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산 분화로 연결되지 않게 되고 다시 잠잠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백두산 상태는 활화산인 상태임에 틀림없고 마그마 방이 자리 잡고 있는 큰 마그마 방의 활성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긴급한 화산 분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백두산은 분화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100년에 한 번씩 분화한다고 하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백두산 분화의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해, 그 다음에 일본 열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그 큰 폭발의 퇴적 물질들이 아직까지 백두산 산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백두산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중국 마을에 가보면은 약 5m 이상의 화산재가 쌓여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백두산 산체에도 당시의 천년전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십 메타 이상의 화산재 더미들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언제든지 분화하게 되면 그 정도 큰 여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백두산 폭발 규모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남한까지도 그 효과를 미치게 될 거고,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에 의해서 보다시피 화산 분화가 아주 크게 되는 경우에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럴 때는 항공기 운송이라던가 화산재 확산으로 태양열이 많이 전달되지 않게 되는 공기 오염 같은 것들이 관측되는 일들이 동원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경제적인 큰 손실도 함께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그 다음에 정부 당국자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연구 등을 통해서 수도권 일대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지진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향후에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리고 이제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기상청은 지하에 숨은 단층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지표에 드러난 단층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해서 세분화해서 각 지역별로 지하에 숨겨진 단층, 지표에 드러난 단층을 구분해서 확인하고 있고, 해당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조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진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단층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각 지역별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될 지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내진 성능도 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국토를 동일하게 내진 성능을 구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진 발생 빈도라든가 흔들리는 정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다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지역은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 보다 더 많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지역 등을 구분을 해서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내진 성능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내진 성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진 성능이 미흡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또 보강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